대기실을 가른 문지방에서는 끌림과 넘어짐을 한 번에 보여주었고 금고 손잡이엔 길쭉한 섬유 타원이 조용히 매달렸죠. 일일장부는 자리에 없었고 퇴근 직후 잠긴 철문은 기다림의 그림자를 남겼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그날 울산의 밤거리는 비가 내릴 듯 눅눅했죠. 번화한 거리 한복판,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곳은 금성사라는 이름의 전당포였죠. 평소라면 거래 장부 넘기는 소리, 금속 진열장 열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었지만 그날만은 정막이었어요. 문 손잡이에 남은 피의 얼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잠금 장치는 안에서 걸린 채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와 문을 닫고 세상이 모르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죠. 비도, 불빛도, 아무것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형사들이 현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썩은 쇠냄새로 눌려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철문, 바닥, 금고를 훑을 때마다 핏자국이 끊기듯 이어졌어요. 바닥에 흙먼지 위로 남은 건 검붉은 신발 자국, 그리고 무너진 의자 하나뿐이었죠. 피해자는 내실 문턱에 엎드린 채 손끝으로 바닥을 긁은 흔적을 남겼어요.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 한 몸부림의 흔적이었죠. 오른쪽 목에는 깊게 찔린 자창, 그리고 옆구리엔 또 다른 상흔이 있었어요. 범인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건 즉흥이 아닌 준비였죠. 첫 자상 깊이만으로도 증오가 느껴졌어요. 사건을 처음 목격한 건 보안업체 직원이었죠. 평소처럼 신호 점검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금성사의 보안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올라갔다가 문틈 사이로 핏자국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기절할 뻔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남부서 강력팀을 투입했어요. 현장엔 아직 식지 않은 피, 떨어진 장갑, 그리고 엎질러진 잠금 봉투가 있었어요. 수사팀은 금고에 피 묻은 손자국을 확인하며 즉시 확신했죠.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들어와 문을 걸고 세상을 차단한 채 죽음을 준비했어요. 철문은 무겁게 녹이 슬어 있었어요. 억지로 문을 여는 순간 축축한 냄새가 폐를 짓눌렀죠. 바닥엔 피가 말라붙어 검붉은 얼룩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조명이 깜빡이며 범행의 흔적을 비췄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금고 옆에 엉켜 있었고 그 옆엔 금속 냄새와 함께 오래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방금까지 사람이 숨쉬던 온기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죠. 형사 중 한 명이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네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절박한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었다는 거요. 내실의 책상 위엔 반쯤 마른 커피 자국이 있었어요. 손끝에 묻은 피가 책상 모서리를 따라 번졌죠. 금고 문틈에서 검은 고무 장갑 한 짝이 떨어졌어요. 장갑의 안쪽엔 피가 젖어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제2자 모양의 흠집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들은 숨을 고르고 사진을 찍었죠. 셔터 소리 하나에도 긴장감이 번졌어요. 그 공간엔 목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시체의 눈동자가 마치 누군가를 끝까지 쫓고 있는 듯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시선이 향한 곳은 철문 너머 어둠의 끝이었어요. 피해자의 시계는 멈춘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유리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피자국 위를 스쳤죠. 작은 바람에도 냄새가 퍼졌어요. 쇳내와 향수, 그리고 싸늘한 먼지의 조합. 형사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현관 잠금 장치를 살폈어요. 피가 묻어 있었죠. 범인이 나올 때 피 묻은 손으로 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들어올 때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흥적 분노라면 저런 세밀함이 있을 수 없죠.
범인은 자신이 나갈 길까지 계산해 둔 거예요. 범죄의 냄새는 차갑고 질서정연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피해자의 마지막 시선이 멈춘 자리, 거기엔 늘 이유가 있죠. 그녀가 본 건 공포가 아니라 얼굴이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현장의 냉기와 섞이며 귓가를 울렸죠.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에요. 돈, 관계, 감정, 그 모든 게 얽혀 폭발한 순간이죠. 형사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전당포에 철제 벽이 울리는 소리가 유일한 대답이었죠.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그 공간은 이미 무덤이 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피가 식은 자리에서만 태어나죠. 벽시계가 삐걱거리며 시간을 알렸어요. 7시 10분, 아래층 상인들이 들었다는 비명 시간과 같았죠.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쿵소리가 울렸다고 했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한 사람의 생이 끝난 거예요. 1층 사장은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고 했어요. 피로 묻은 잠금 장치, 닫힌 문, 그리고 멈춘 시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계산 아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범인은 손님으로 위장했죠. 믿음을 얻은 채 들어가 죽음으로 문을 걸었어요. 형사들은 피해자의 여동생을 불러 조사했어요. 언니가 평소 문 단속에 철저했나요? 여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항상요. 문 꼭 잠가. 철문 열지 마. 그 말만 수도 없이 했어요. 그 대답에 형사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철문이 강제로 열리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손으로 열어준 거예요. 면식범이거나 거래 관계였죠. 철문 안쪽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죠. 오직 신뢰만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가 피로 바뀐 셈이었죠. 사건은 점점 범인의 얼굴을 드러냈어요. 피해자의 거래 장부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었어요. 11월 11일, 본인 포기라고 쓰여 있었죠. 그날이 바로 범행일이었어요. 형사들은 즉시 장부 속 인물을 추적했어요. 이름은 김장필. 전과 12범, 마약과 절도, 폭력의 이력이 뒤섞인 인물이었죠. 그는 전당포에서 금품을 맡겼다가 되찾지 못하고 분노를 쌓아왔어요. 돈은 명분이었고 분노는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자존심이었어요. 자신이 버려졌다는 그 감정 하나로 사람을 베어버린 거예요. 형사들이 그의 아파트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경비원의 말이 의심스러웠죠. 며칠 전에 와서 공중 화장실 열쇠를 달라 했어요. 2번이나요. 형사들은 곧바로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밑엔 피의 점 2개가 찍혀 있었죠. 볼펜으로 콕 찌른 듯한 점. 그러나 그건 사람의 피였어요. 범행 직후 손을 씻은 흔적이었어요. 그는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어요. 도망의 기술까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피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실의 잔향이었어요. 형사들은 그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어요. 그 중엔 나이 많은 동거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차유숙. 이웃들은 둘이 자주 싸웠다고 증언했어요. 그녀의 말투엔 피로가 배어 있었죠. 그 사람 늘 도박장 들락거렸어요. 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실말이었어요. 도박, 빚, 폭력.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 묶여 있었죠.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책임이 아니라 피로 마무리했으니까요. 아범이 다시 말했죠. 모든 악은 이유를 갖죠. 그러나 그 이유는 언제나 변명으로 끝나요. 김장필,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범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크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멈춰야만 멈추죠. 그 말과 함께 형사들은 결심했어요. 이제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피가 흘렀다면 반드시 끝을 봐야 했어요. 정의는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아요. 계단은 습기로 젖어 발자국이 길게 끌렸어요. 유리문 손잡이 끝은 말라붙은 혈흔이 얇은 막처럼 번들거렸죠. 손전등을 비추자 문지방 위로 긁힌 종이 섬유가 흩어졌고 그 위로 얇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반쯤 들러붙어 있었어요. 금속 냄새가 혀끝을 무디게 만들 만큼 진하게 맴돌았죠. 형사들은 동선과 체위, 공격 각도를 머릿속에서 조립하며 이 방이 한 번의 방어와 두 번의 추격 끝에 멈춘 자리임을 직감했어요. 대기실 소파는 반쯤 밀린 채 어긋나 있었어요. 먼지 자국의 사선이 누군가의 급한 몸짓을 증언하듯 벽을 향해 미끄러져 있었죠. 접수대 유리판 모서리엔 얇은 손톱 자국이 쭉 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진한 얼룩이 방울처럼 굳어 있었어요. 빛이 흔들릴 때마다 얼룩은 작은 거울처럼 깜박이며 어둠을 반사했죠. 형사들은 숨을 맞추고 사진을 남기며 이곳의 시간이 어떻게 찢겨나갔는지 순서를 세웠어요. 철문 안쪽은 좁았고 탁자 모서리는 신체가 부딪힌 흔적으로 둔탁하게 변형돼 있었어요. 피가 희미한 선을 그리며 금고 손잡이로 이어졌고 잠깐의 정지 후 내실 쪽으로 다시 번져 있었죠. 이는 밀침과 끌림이 연달아 일어난 흔적이었고 오른손으로 찌르고 왼손으로 당긴 동작이 겹쳐 남긴 서명이었어요. 범인은 들어오며 신뢰를 얻고 곧바로 통제권을 빼앗았죠. 빈틈은 퇴근 직전의 한숨뿐이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 범죄는 폭발이 아니라 설계였고 설계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죠. 그는 문을 닫아 고립을 만들고 피를 흘려 시간을 멈추고 장부를 지워 흔적을 끊으려 했어요. 그 계산의 핵심은 얼굴이 아니라 관계였고 관계의 핵심은 이름이었죠. 이름은 칼보다 깊게 사람을 찌르니까요. 대기실 서랍엔 영수증 묶음이 남아 있었는데 그날 날짜의 전표만 통째로 사라졌어요. 휴대전화와 지갑도 실종이었지만 금이나 현금보다 먼저 사라진 건 하루의 기록이었죠. 누군가는 자신의 흔적이 활자로 남아있을 걸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아범의 말이 귓가를 스쳤죠. 흔적을 지우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시작도 함께 태워버리려 해요. 다크아님이 짧게 덧붙였죠. 그래서 불길은 거짓말보다 먼저 냄새를 남기죠. 용의자 성준의 거처는 비어 있었고 경비는 며칠 전 공중 화장실 열쇠를 2번이나 빌려줬다고 했어요. 세면대 하부 패널의 틈에서 붉은 점 2개가 딱지처럼 박혀 있었죠. 형사들은 더 넓은 원을 그려 이동 수단을 찾았고 결국 맡겨진 스쿠터에 닿았어요. 바깥은 깨끗했지만 안장은 달랐고 시트 속 공간이 드르륵 열리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어두운 얼룩이 드러났죠. 채취된 밑의 흔적은 피해자의 피와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형사들은 성준의 형이 머무는 낡은 원룸가를 조용히 감쌌어요. 복도는 가벼운 비에 젖어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 길게 울렸죠. 창틈으로 비친 실내엔 여행 가방 2개가 미리 벌려져 있었고 옷가지와 현금 봉투가 급하게 던져져 있었어요. 서랍 위 전화기엔 최근 발신의 공중전화 기록이 연달아 찍혀 있었죠. 도망의 시간표가 거의 완성돼 있었어요. 문을 밀자 비닐 냄새와 담배 찌든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어요. 좁은 방 구석에서 성준이 몸을 움켜쥔 채 눈을 번쩍였고 형은 벽을 따라 천천히 뒷걸음쳤죠. 조용히 손목을 잡는 순간 공기가 뚝 끊기며 철컥이 방안을 가로질렀어요. 성준의 손등엔 오래 지운 혈흔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고개만 돌렸어요. 첫 진술에서 성주는 우연을 말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위협했고 자신은 칼을 빼앗으려다 미끄러졌다고 했죠. 형사들은 동선을 하나씩 되짚으며 질문을 찔러 넣었어요. 왜 금고 손잡이엔 피 묻은 장갑 자국이 남았는지, 왜 하루 전표만 사라졌는지, 왜 무늬 안에서 잠겨 있었는지요. 성준의 대답은 느려졌고 문장 사이에는 후욱하고 식은 숨만 남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우연은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지운 척만 하죠. 너는 문을 닫아 세상을 끊고 시계를 멈춰 시간을 속였지만 피는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호흡을 섞었죠. 이제 필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증거와 끝까지 듣는 귀예요. 진실은 언제나 마지막 질문 뒤에 나타나죠. 철문 앞 유리문은 안쪽에서 찰칵 한 번 잠긴 흔적이 선명했어요. 손잡이 윗면에 말라붙은 혈흔이 얇은 막처럼 겹겹이 굳어 있었고 틈새에는 장갑 섬유가 퍼석 묻어 있었죠. 형사들은 드르륵 열쇠가 돌아간 각도와 발자국의 간격을 맞추며 들어온 자와 나간 자의 호흡을 계산했어요. 범인은 올라오며 시야를 차단했고 내려가며 시간을 지웠고 그 가운데서 피해자는 문지방과 탁자 모서리 사이에서 한 번 미끄러지고 두 번 끌려갔다는 결론이 조용히 세워졌어요. 1층 상인은 7시 10분 즈음 짧은 비명과 우당탕 뒤엉킨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위층으로 오르려다 유리문이 굳게 잠겨 있어 돌아섰다는 진술은 범인이 미리 고립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맞물렸죠. 통화 기록은 7시 직전까지 피해자의 평온을 보여줬고 그 이후 갑자기 뚝 끊겼어요. 형사들은 그 열분을 압축하며 누구의 발소리가 먼저 멈췄는지, 어떤 손이 먼저 철컥 문을 걸었는지 조용히 되짚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핸드폰이 꺼지는 지점은 사람의 마음처럼 거짓말을 못해요. 골목과 대로가 만나는 모서리에서 신호가 사라졌고 그 지점은 스쿠터가 몸을 숨기기 쉬운 그림자 구역이었죠. 시간표는 퇴근 직전 기다림과 퇴근 직후 돌입, 그리고 짧은 은닉의 순서로 이어졌어요. 말의 껍질이 아무리 두꺼워도 신호와 피와 섬유는 끝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는 낮게 정리했어요. 확보된 스쿠터는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안장은 달랐어요. 시트를 스르륵 열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얼룩이 층층이 드러났고 섬유 끝마다 어두운 반점이 전무늬처럼 붙어 있었죠. 채취봉이 표면을 살짝 스치자 후욱하고 철 진한 금속 냄새가 올라왔고 분석표는 피해자의 피와 일치한다는 문장을 고요하게 출력했어요. 바깥의 세척은 눈을 속였지만 안쪽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씻겨나가지 않았어요. 첫 조사에서 성주는 우연을 말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위협했고 자신은 칼을 붙잡다 미끄러져 어쩔 수 없었다고 천천히 늘어놓았죠. 형사들은 금고 손잡이에 남은 장갑문에 전표 묶음의 공백, 유리문 안쪽의 혈흔을 차례로 보여주며 질문의 칼끝의 각도를 바꿔가며 밀었어요. 성준의 시선은 탁자 모서리에서 문지방으로, 다시 장부가 사라진 빈 칸으로 흔들렸고 단어들은 점점 길이를 잃어갔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죠. 말로 만든 우연은 디테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모서리에서 해지기 마련이래요. 현장은 범행의 성질을 고유하게 말하고 증거는 문장을 완성하는 마침표를 찍죠.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소리나 분노가 아니라 작은 균열의 순서를 정확히 세는 집중뿐이라고 그는 숨을 낮춰 덧붙였어요. 재연은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피해자가 철문을 열고 돌아서는 순간 오른손이 비스듬히 치고 들어왔고 옆구리의 상처는 돌발이 아니라 접근 각도의 계산을 증명했죠. 밀침과 끌림이 한 번씩 교차한 자리에 피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며 얇은 화살표를 그렸고 탁자 모서리에 눌린 자국이 강제의 순간을 고정했어요. 문지방에 남은 긁힘은 저항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공기는 한동안 뚝하고 멈춘 듯 무거웠어요.
그날 밤 형사들은 성준의 형 지훈이 머무는 방을 조용히 둘러쌌어요. 복도는 비에 젖어 저벅저벅 길게 올렸고 창틈으로 보이는 실내에는 벌려놓은 가방들과 흩어진 서류 봉투가 허둥지둥 던져져 있었죠. 공중전화 발신 기록이 연달아 찍힌 수화기는 침대 모서리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문손잡이는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망설였다는 미세한 흔적을 품고 있었어요. 급습은 짧게 끝났고 방 안의 공기만 오래도록 진동을 풀지 못했어요. 연행 직후 성준의 손등에서 희미한 얼룩이 다시 떠올랐어요. 세제를 문지른 자리에 남은 그림자 같은 색의 파편이 빛을 받자 미세하게 반짝였고 숨은 점점 얕아졌죠. 그는 자신이 빌려고 했고 살 의도는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형사들은 단어보다 동선을 더 오래 들었어요. 말의 높낮이가 내려앉을 때마다 사건의 리듬은 반대로 또렷해졌고 방 안은 조용한 심리의 멈춤으로 길게 늘어졌어요. 기록은 결국 2개의 문장을 남겼어요. 계획된 고립과 선택된 침묵이었죠. 금고 손잡이의 무늬와 전표의 공백, 시트 한 장의 얼룩과 꺼진 신호의 좌표가 같은 줄을 이루자 말의 여지는 거의 사라졌어요. 다크아님은 아주 짧게 말했죠. 남은 것은 분류의 문제이지만 분류가 진실을 바꾸진 않아요. 이 밤의 결론은 이미 현장에 적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었을 뿐이라고 그는 숨을 고르며 마무리했어요. 2번째 조사는 밤이 깊을수록 느리게 움직였어요. 질문은 길어졌고 대답은 짧아졌고 탁자 위 펜 끝이 스르륵 움직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죠. 금고 손잡이의 장갑 무늬를 보여주자 그는 전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형사들은 유리문 안쪽에 말라붙은 혈흔을 따라가며 동선을 다시 세웠어요. 우발이라면 흔적이 흩어져야 하는데 이 현장은 정리의 냄새가 먼저 풍겼고 정리는 준비에서만 나오는 습관이었죠. 공기의 결이 바뀌는 순간마다 숨이 얕아지고 문장은 끝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어요. 주변 상가의 간헐적 기록은 조각난 조용함을 남겼어요. 건물 앞대로의 횡단보도 신호음이 멈춘 직후 철컥 유리문이 한 번 움직였고 그 무렵 골목 쪽은 서걱서걱 타이어 마찰음이 낮게 스쳤죠. 통화 기록과 그 미세한 움직임을 폭앤이 퇴근을 기다린 발과 기다림을 닫은 손이 정교하게 겹쳤어요. 형사들은 발소리의 길이와 계단 난간의 다른 자리까지 수치처럼 외우며 그가 어디에서 몸을 붙였는지 상상 속을 현실에 고정했죠. 비가 잦아든 틈의 정적이 짧게 울리고 다시 꺼지는 패턴이 범행의 리듬을 대변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준비는 늘 침묵으로 가장을 하고 침묵은 늘 단서로 들통이 나요. 장부의 빈칸과 안장 속 얼룩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문장을 가리키고 그 문장은 피해자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 손의 방향을 숨기지 못하죠. 말은 얼마든지 둔갑하지만 동선은 변명하지 못하고 시간표는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그는 담담히 설명했어요. 그러니 결론은 단순하고 설득은 길어질수록 설득력을 잃는다고 낮게 덧붙였어요. 사라진 1일 장부의 자리는 텅 비었지만 빈칸이야말로 목소리가 컸어요. 누구든 관계가 없었다면 가져갈 이유가 없고 관계가 있었다면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었겠죠. 서랍 속 오리지널 장부가 멀쩡히 남아있는 대비는 더 또렷했고 전표 묶음에 묵직한 고무줄만 탁자 모서리에 눌린 자국을 남겼어요. 형사들은 그 눌림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고개를 들어서 금고의 잔광을 살폈고 미세한 극힘이 열린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는 걸 확인했죠. 장부를 지운 손은 피를 지우지 못했고 피를 닦은 자리는 시간만 더 짙게 스며들었어요. 서뮤는 말없이 진술했고 발자국은 조심스럽게 노래했어요. 장갑의 섬유 끝이 퍼서 끊어지며 남긴 미세한 가닥이 금고 손잡이 곡면에 길쭉한 타원을 그렸고 신발창의 패턴은 저벅저벅 좁은 내실에서 반원을 2번 그렸죠. 넘어짐과 끌림이 교차한 구간의 바닥은 반짝 마른 막과 젖은 막이 줄무늬를 이루었고
칼의 방향도 그 줄무늬를 따라 굴절했어요. 형사들이 채취봉을 스치자 후욱 묵은 금속 냄새가 올라와 공간의 온도를 낮췄고 공기는 그 순간 또 한 번 멈췄죠. 조용한 과학은 격한 주장보다 오래가고 고요한 증거는 큰 소리보다 멀리 갔어요. 그의 준비는 단순했지만 단순함이 더 섬찟했어요. 유리문을 안에서 잠그고 철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호흡을 죽였고 발뒤꿈치를 들어 소리를 깎았죠. 첫 지름의 각도는 마주선 사람의 오른손에서만 나오는 깊이였고 이어진 끌어내림은 탁자 모서리와 문지방을 사이에 둔 강제의 선을 정확히 따라갔어요. 소리를 막기 위해 문을 닫았고 시선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치웠고 시간을 막기 위해 장부를 뽑았죠. 계획이란 건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잔혹했고 그 잔혹은 질서처럼 보였어요. 다크아님은 아주 짧게 말했죠. 우발은 흩어지고 준비는 정렬돼요. 지금 보이는 것은 흩어짐이 아니라 정렬이고 그 정렬의 간격이 죄책을 숨기려는 마음의 간격과 똑같이 맞물려 보여요. 감정이 앞서면 디테일이 흐려지니 우리는 계속 간격을 세면 된다고 그는 낮은 호흡으로 거들었죠. 그 마른 공기를 흔들지 않고 방향만 또렷하게 남겼어요. 법정의 단어가 어떻게 분류하든 현장의 어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강도의 목적을 입으로 지울 수 있다 해도 준비의 흔적은 손에서 먼저 들키고 도구의 선택은 발에서 먼저 발각됐죠.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면 금고 손잡이를 만질 이유가 없고 관계가 없었다면 장부의 빈칸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형사들은 분노를 누르고 절차를 세웠고 절차는 다시 기록을 세워 증거의 문장을 길게 눌렀죠. 설득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쓰러진 문지방의 나무결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그 거친 결 사이로 말라붙은 어둠이 가느다란 선이 되어 남아있었고 탁자 모서리의 흠집은 한동안 손끝을 아리게 했죠. 내실의 싱크대는 물기를 한 번 더 흘려보냈지만 금속 표면 어딘가에는 아직도 후 묵은 철냄새가 숨어 있었어요. 형사들은 그 표면을 부드럽게 훑으며 마지막 질문을 정리했고 질문은 더 이상 되돌아올 길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죠. 공간은 답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다만 그 답을 더 늦지 않게 읽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퍼석 마른 바닥이 서서히 빛을 먹었어요. 유리문 손잡이의 얇은 막과 안장 속 얼룩과 전표의 공백과 신호의 끊김이 한 줄로 이어졌고 그 줄 끝에서 성준의 낮은 변명은 짧게 꺼졌죠. 아범의 말처럼 시간표는 거짓을 싫어했고 다크아님의 말처럼 간격은 죄책을 배반했어요. 마지막으로 접힌 조서는 소리 없이 철컥 포개졌고 방 안의 공기는 길게 늘어진 멈춤을 끝내 접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정리된 흔적과 흔적이 가리킨 방향뿐이었고 그 방향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